차가운 새벽 공기가 아직 채 가시지 않은 서울 도심. 유리 벽면으로 둘러싸인 고층 빌딩 34층. 넥타이를 단정히 매난 남자가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찾았어. 나를 버린 그 여자를. 손에 들린 서류 한 장. 사진 속 여자는 낡은 앞치마를 두른 채 쪼그려 앉아 국화빵을 굽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민재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굳어졌습니다. 34년 동안 가슴속에서 꺼지지 않던 불씨가 이제 막 활활 타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1월의 새벽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한복판, 유리와 철골로 세워진 24층짜리 건물. KM건설 회장실 창문에는 아직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정갈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 턱선을 따라 단단하게 굳은 근육, 그리고 손에 쥔 서류 한 장. 종이 끝이 살짝 구겨질 만큼 꽉 쥔 손이었습니다. 3주 전이었습니다. 아버지 강태호가 병상에서 눈을 감기 직전 희미한 목소리로 단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민재야, 미안하다. 내 친어머니는 심전도 모니터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축 늘어졌습니다. 그 말은 끝내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하얀 국화꽃 냄새가 장례식장 복도 가득 퍼지던 이틀 후였습니다. 민재는 우연히 친척들의 낮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있잖아, 민재가 친자식이 아니라잖아. 쉿, 조용히 해. 친엄마가 돈 받고 팔아넘겼대. 갓난애를 말이야. 민재의 발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기둥 뒤에 몸을 붙이고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두 박자 건너뛰는 것 같았습니다. 친척 여자 얼마 받았대? 4천만 원인가 5천만 원인가. 하여튼 그 돈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다더라고. 민재의 손가락이 기둥 모서리를 파고들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민재는 비서 이준혁을 불렀습니다. 내 친어머니 찾아. 지금 어디서 뭐라고 사는지 전부 다 알아내. 회장님, 그게 무슨... 빨리. 그리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준혁이 가져온 서류 봉투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재래시장 골목 어귀, 낡은 철제 가판대 앞에 쭈그려 앉아 국화빵을 굽고 있는 여자, 깊게 파인 주름, 거칠어진 손등, 그리고 걸을 때마다 오른쪽으로 기우는 몸. 이름은 박순례, 67살입니다. 인천 숭이동 재래시장에서 국화빵 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입양 당시 4,500만 원을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민재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서류를 내려다보는 눈빛에서 온기가 싹 가셨습니다. 됐어. 내가 직접 확인할 거야. 직접요? 어떻게? 아무도 몰라야 해. 그날 밤 민재는 고급 호텔 욕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평소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다 해진 점퍼, 일부러 헝클어뜨린 머리카락, 발가락이 보일 듯 말 듯한 낡은 운동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민재가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기다려, 박순례 씨. 당신 아들이 찾아가고 있으니까. 그 눈빛 속에는 34년 동안 한 번도 꺼지지 않은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거울 속 자신을 마지막으로 한 번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준혁에게서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회장님, 추가로 확인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직접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재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대체 무엇이 나온 걸까요? 인천 숭이동 재래시장. 1월의 차가운 바람이 골목 사이를 파고들었습니다. 생선 비린내와 참기름 냄새, 그리고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뽕짝 가락이 뒤섞인 골목이었습니다. 민재는 낡은 점퍼깃을 세우고 골목 입구에 섰습니다. KM건설 회장 강민재. 이 골목 어디에도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저 때 묻은 점퍼를 입은 어딘가 기운 없어 보이는 30대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좌판 위에 쌓인 시래기 다발, 빨간 고무대야에 찰랑이는 꽁치, 비닐에 쌓인 두부더미. 그리고 골목 어귀를 돌아서는 순간 달콤하고 고소한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국화빵이었습니다. 낡은 철제 틀에서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쭈그려 앉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박순례. 회색빛 머리카락을 뒤로 단정히 묶었고 풀이 다 빠진 하늘색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국화빵 틀 손잡이를 잡은 손등에는 오랜 세월 뜨거운 열기에 시달린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손마디가 굵고 거칠었으며 손등 곳곳에는 작은 화상 자국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순례가 틀을 뒤집는 순간 오른쪽 무릎이 살짝 꺾이며 얼굴이 찡그려졌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지나가던 꼬마아이가 엄마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이 엄마, 나 저거 먹고 싶어. 순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름진 눈가가 반달 모양으로 접혔습니다. 순례 어머, 우리 꼬마 손님 왔네. 이리 와, 이리 와. 막 구워낸 국화빵 하나를 집어 꼬마에게 내밀었습니다. 아이가 냉큼 받아 한 입 베어 물었고 볼이 빵빵하게 부풀어 오른 채로 방긋 웃었습니다. 할머니 빵이 제일 맛있어. 그래, 그럼 하나 더 줄까? 민재는 골목 반대편 벽에 등을 기대고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저게 다 연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보고 있으니까 착한 척하는 거라고. 민재가 천천히 가판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구겨진 지갑을 꺼내 동전을 세는 척했습니다. 순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때 묻은 점퍼, 발가락이 삐죽 나온 낡은 운동화. 순례의 눈이 민재의 발끝에서부터 천천히 위로 올라왔습니다. 총각, 국화빵 먹을래요? 얼마예요? 3개에 1,000원인데. 순례가 잠깐 말을 멈추더니 국화빵 5개를 봉투에 담아 내밀었습니다. 그냥 가져가요. 배고프면 먹어야지. 민재가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돈도 안 받고 주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뭔가 노리는 게 있는 거 아니냐고. 그냥은 못 받아요. 에이, 괜찮아요. 나도 옛날에 배고팠던 때가 있었으니까. 그 말이 어딘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지만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혹시 근처에 일자리 구하는 곳 아세요? 막일이라도 하려고요. 순례가 민재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무언가를 가늠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어디서 왔어요? 그냥 좀 멀리서요. 잘 데는 있어요? 민재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대답이었습니다. 순례가 한숨을 내쉬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른쪽 다리가 살짝 끌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손은 이미 천막 뒤쪽 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따라와요. 창고가 좁긴 한데 이불 깔면 잘 수 있거든. 민재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굽은 어깨, 끌리는 오른발, 그리고 그러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발걸음. 민재의 가슴 한 구석이 이상하게 서늘해졌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드릴게요. 민재가 박순례의 창고에서 지내면서 앞으로 상상도 못할 진실들을 하나씩 마주하게 됩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실 분들,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창고 문을 닫고 돌아선 민재, 이불 위에 앉아 사방을 둘러보는데
벽 한켠에 무언가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달력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정 날짜 하나에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고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재야, 생일 축하해. 민재의 손이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민재는 한참 동안 그 달력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빨간 동그라미, 그리고 그 옆에 작은 글씨. 민재야, 생일 축하해. 손가락으로 살짝 건드려 봤습니다. 종이가 너덜너덜하게 달아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자리에 걸려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민재가 달력을 가만히 떼어냈습니다. 뒤를 보니 연도가 적혀 있었습니다. 작년 달력이 아니었습니다. 10년 전 달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벽지 위에 테이프 자국이 겹겹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자국들이 레이어처럼 쌓여 있었어요. 누군가 매년 달력을 교체하면서도 그 날짜만큼은 계속 표시해왔다는 뜻이었습니다. 민재의 심장이 한 박자 비틀렸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날짜에 생일인 사람이 한둘이겠냐고. 하지만 이상하게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술래가 가게 문을 닫고 난 후였습니다. 민재는 창고 문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술래는 좁은 가게 구석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잔 같은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며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나무 함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칠이 다 벗겨지고 모서리가 다른 조그만 함이었습니다. 술래가 함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는데 작은 베네저골이었습니다. 노랗게 빛이 바랜 하얀 천, 오래전 아기 것이 분명했습니다. 술래가 그것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볼에 가져다 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형광등이 또 한 번 깜빡였습니다. 그 사이 술래의 눈가에서 무언가가 반짝였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소리도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술래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창고 문틈으로 간신히 새어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민재야, 올해도 생일 축하해. 엄마가 여기 있다. 민재의 등이 굳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지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창고 벽을 짚어야 했습니다. 저 여자가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고? 34년 동안? 민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턱 근육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아니야, 착각하면 안 돼. 다 연기일 수 있어. 돈 받고 자식 팔아넘긴 여자가 왜 저러는 건데. 하지만 그날 밤 민재는 좀처럼 잠이 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아도 술래의 모습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볼에 베네저고리를 대고 눈물 흘리던 그 모습이. 그리고 새벽 2시 민재는 결국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여자 34년 전 입양 보내고 나서 어떻게 살았는지 전부 다 캐봐. 한 푼 한 푼 어디다 썼는지까지. 회장님, 지금 새벽 2시인데요. 지금 당장. 전화를 끊고 민재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창고 천장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었고 어디선가 찬 바람이 스며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엌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민재가 다시 문틈으로 내다봤습니다. 술래가 일어나 가스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에 솥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 새벽에 뭘? 술래의 손이 능숙하게 움직였습니다. 팥을 씻고 물을 붓고 불 조절을 했습니다. 국화빵소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침 장사를 위해 새벽 2시부터 준비하는 거였습니다. 오른쪽 다리가 끌렸습니다. 솥이 무거워서 들어올릴 때
얼굴이 살짝 찡그려졌습니다. 그래도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돈 받고 자식 팔아넘긴 여자가 왜 저렇게 사는 걸까? 왜 새벽 2시에 혼자 팥을 쑤는 걸까? 왜 창고 달력에 내 생일을 표시해 두는 걸까?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준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회장님, 돈 추적했는데요.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뭐가 이상해? 입양 당시 받은 4,500만 원. 받은 당일에 전액 다시 돌려보낸 기록이 있습니다. 순간 민재의 손에서 커피잔이 미끄러졌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뭐라고? 커피잔이 깨진 자리에 갈색 액체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그것도 모르고 서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봐. 4,500만 원 받은 당일 전액 반환 기록이 있습니다. 회장님, 민재가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반환? 누구한테? 박술래 씨 시어머니 최갑순 명의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추가로 확인된 게 있는데요. 당시 입양 중개 서류에 박술래 씨 서명이 있긴 한데 필압이 불균이랍니다. 전문가 소견으로는 강압 상태에서 서명한 걸로 보인다고 합니다. 민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강압. 그 단어 하나가 방 안에 묵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회장님, 혹시 생각이 바뀌신 건? 아니. 차갑고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막지 못한 건 사실이잖아. 강압이었든 뭐든 결국 나는 버려진 거야. 준혁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흐린 하늘 아래 인천 시내가 회색빛으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시장 골목은 평소와 다름없이 시끄러웠습니다. 생선 장수의 목청, 좌판 사이를 오가는 손술의 바퀴 소리, 어디선가 지글지글 붙여지는 전 냄새. 민재는 점퍼깃을 세우고 골목을 걸었습니다. 술래의 국화빵 가판대가 보였습니다. 오늘도 새벽같이 나와 자리를 잡았겠지요.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 노릇하게 구워지는 국화빵. 그때였습니다. 골목 초입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최갑순야 박순례. 거기서 민재가 발을 멈췄습니다. 82의 노파였습니다. 허리는 구부정했지만 걸음걸이에는 기세가 넘쳤습니다. 손에는 지팡이를 쥐고 있었는데 짚는 용도라기보다 휘두르는 용도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뒤로는 번들거리는 코트를 입은 50대 남자가 따라왔습니다. 엄기철이었습니다. 시장 번영의 총무. 입가에 비릿한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술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여기서 이러고 있어? 내가 몇 번을 말했어. 이 자리 내놓으라고. 술래 어머니, 저는 여기서 34년째 장사했어요. 제 자리예요. 내 자리? 하? 최갑순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날카롭던지 주변 상인들이 하나 둘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년 팔자 때문에 내 아들 죽고 손주까지 내다 팔았으면서 무슨 낯짝으로 여기 버티고 앉아 있어? 당장 꺼지지 못해. 시장 골목에 찬바람이 흘렀습니다. 술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제발. 뭐? 이러지 말라고? 야, 엄총무 서류 꺼내. 엄기철이 능글맞은 웃음을 지으며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꺼운 봉투를 짐짓 천천히 열었습니다. 보란듯이 펼쳐 보이는 손짓이 얄미웠습니다. 엄기철 술래씨, 여기 사인 있잖아요.
이 자리 비워주기로 한 거 잊으셨어요? 저 그런 서류에 사인한 적 없어요. 어허, 이분이 여기 도장까지 찍혀 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엄기철이 서류를 순례의 눈앞에 흔들었습니다. 여유롭고 오만한 몸짓이었습니다. 법대로 하면 순례 씨가 더 불리해요. 그냥 조용히 나가시는 게. 그 도장 어디서 났어요? 내 도장 내가 찍은 적 없다고요. 순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 떨림 속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최갑순이 지팡이로 가판대를 탁 쳤습니다. 국화빵 틀이 흔들렸습니다. 닥쳐. 시끄러워 죽겠어. 이 시장에서 내년 편들어줄 사람 아무도 없어. 알아? 민재는 골목 한켠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주먹이 절로 쥐어졌습니다. 저 노파의 목소리, 저 능글맞은 웃음, 저 서리를 흔드는 손짓, 밑바닥부터 끓어오르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때 오복순이 떡볶이 가게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손에는 아직 국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니, 이 할머니가 또 왔네. 할머니, 이 시장에서 못하는 짓이 없어요? 남의 며느리 계단에서 밀어서 불구로 만들어 놓고 손주까지 내쫓아 놓고 이제 자리까지 빼앗으려고요? 뭐, 이 아줌마가 감히는요. 내가 34년 동안 다 봤어요. 다 알아요. 여기 상인들 다 알고 있다고요. 주변에 모여들던 상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갑순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두고 봐. 오늘은 그냥 가는 거야. 최갑순이 지팡이를 탁탁 치며 돌아섰습니다. 엄기철이 서류를 접으며 순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고 웃음기가 빠져 있었습니다. 사흘 줄게요, 순례 씨. 사흘 안에 조용히 나가면 내가 합의금도 좀 드릴게요. 법정 가면 당신만 손해예요. 엄기철이 돌아서는 순간 민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엄기철이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거지 행색의 남자. 볼 것도 없다는 듯 시선을 거뒀습니다. 그 눈빛 하나가 민재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두 사람이 사라진 뒤 오복순이 순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순례야, 괜찮아? 순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국화빵 틀을 다시 잡았습니다. 괜찮아. 장사해야지. 민재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굽은 어깨, 끌리는 오른발, 그러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손, 가슴 한 구석이 이상하게 저렸습니다. 그날 저녁 오복순이 가게 문을 닫고 나서 민재에게 다가왔습니다. 낮에 봤던 그 총각이 창고에 묵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총각,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오복순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평소의 털털함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오래 담아뒀다가 꺼내려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순례가 왜 저 다리가 됐는지 진짜 이유 알아요? 34년 됐어요. 내가 그날을 본 사람이에요. 골목 끝 오복순의 가게 아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오복순이 종이컵에 따뜻한 물을 따라 민재 앞에 놓았습니다. 순례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 죽었어요. 심장이었어요. 33세. 그것도 모자라서 아이한테 같은 병이 왔어요. 심장. 민재가 종이컵을 내려다봤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수술비가 필요했는데 시어머니 최갑순이가 돈 한 푼 안 줬어요. 오히려 쫓아냈지. 팔자가 사납다고. 며느리 때문에 아들 죽었다고. 민재. 그날 순례가 애를 안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최갑순이가 뒤에서 밀었어요. 내가 골목에서 봤어요. 똑똑히. 민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순례가 애를 놓지 않았어요. 계단을 구르면서도 애를 가슴에 품었어요. 끝까지. 애는 안 다쳤어요.
대신 술래 다리가 그렇게 됐지. 골목 어딘가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가게 안으로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았잖아요. 아이 수술비로. 총각, 그 돈은 최갑순이가 강제로 받아낸 거예요. 술래는 서명만 했어요. 그것도 애 수술 못하면 죽는다는 말에. 그리고 그 돈 술래가 받은 당일에 전부 돌려보냈어요. 한 푼도 안 썼어. 민재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 대신 술래가 가진 거 다 팔았어요. 결혼반지, 시계, 있는 옷까지. 그걸로 수술비 일부 만들고 나머지는 동네 사람들한테 무릎 꿇고 빌렸어요. 다리 수술비는 없었어요. 자기 다리보다 애가 먼저였으니까. 오복순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게 34년 전 일이에요. 민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창고로 돌아온 민재는 이불 위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복순의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때 가게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최갑순이 다녀간 충격 때문인지 술래가 아직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가 쨍그랑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민재가 문틈으로 내다봤습니다. 낡은 나무함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뚜껑이 열리면서 안에 있던 것들이 쏟아졌습니다. 노란 베네저고리, 낡은 사진 한 장, 그리고 편지 묶음. 수십 장은 됨직한 편지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술래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하나하나 주워 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한 장 한 장 가슴에 꼭 대고 나서야 함 안에 넣었습니다. 민재의 눈이 그 편지들에 고정됐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술래가 시장에 나간 사이 민재는 창고에 혼자 남았습니다. 나무함이 선반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민재는 한참을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손을 뻗었다가 걷었습니다. 다시 뻗었습니다. 함 뚜껑을 열었습니다. 베네저고리를 걷어내자 편지 묶음이 나왔습니다. 노끈으로 묶인 편지들이었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발에 있었습니다. 민재가 노끈을 풀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글씨가 떨렸습니다. 쓰는 손이 떨렸던 모양이었습니다. 민재야, 오늘 내가 떠났어. 엄마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살리고 싶었던 거야. 그게 전부야. 미안해. 엄마가 돈이 없어서 미안해. 민재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두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민재야, 오늘 내 생일이야. 엄마가 미역국 끓였어. 혼자 먹으려니 목이 안 넘어가더라. 세 번째, 민재야, 시장에서 내 또래 아이를 봤어. 엄마 손잡고 걷는 모습이 너무 예뻤어. 우리 민재도 저렇게 걷고 있겠지. 네 번째, 민재야, 오늘 다리가 너무 아파서 가게 못 열 뻔했어. 그래도 내 이름으로 후원금 보내야 해서 일어났어. 엄마가 아픈 건 괜찮아. 내 이름으로 다른 아이가 살 수 있으면 그걸로 됐어. 민재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34년이었습니다. 매년이었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써온 편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붙이지 못한 편지들이었습니다. 주소를 몰랐으니까요. 민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불 위에 편지들이 펼쳐진 채로 창밖으로 시장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국화빵 굽는 냄새가 창고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냄새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편지를 다시 묶어 함에 넣으려던 민재, 마지막 편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편지들보다 종이가 훨씬 깨끗했습니다. 최근에 쓴 편지였습니다. 민재야, 오늘 시장에 낯선 총각이 왔어. 왼쪽 귀 뒤에 초승달 모양 흉터가 있더라. 설마 그럴 리 없겠지만 엄마 가슴이 하루 종일 이상하게 뛰었어.
민재가 천천히 왼쪽 귀 뒤를 손으로 짚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있던 흉터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있었다고 양부모님이 말씀하셨던 그 흉터. 순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요? 엄기철 회장님, 이 정도 자리면 수익률이 장난 아니죠. 인천 시내 한 카페였습니다. 엄기철이 맞은편 남자에게 태블릿 화면을 들이밀었습니다. 개발 조감도였습니다. 숭이동 재래시장 일대 낡은 건물들이 지워지고 반짝이는 상업 건물이 들어선 그림이었습니다. 서류는 다 됐고 거의 다요. 군데군데 노점상들이 버티는데 그것도 이번 주 안에 정리됩니다. 엄기철이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사람 다루는 건 제 특기거든요. 민재는 카페 창가 자리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은 채로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준혁이 미리 알아낸 정보였습니다. 엄기철이 이 카페에서 개발업자를 만난다는 것을. 민재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는 엄기철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엄기철이 민재를 훑어봤습니다. 때 묻은 점퍼, 헝클어진 머리. 그 총각이네. 순례시 창고에 있는 민재. 총각, 이 동네 곧 개발돼요. 당신도 얼른 다른 데 알아봐요. 오래 못 있어. 엄기철이 어깨를 툭 치며 지나갔습니다. 민재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 안에서 커피잔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민재는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기철이 순례씨 명의로 만든 서류, 위조 맞지? 네. 인감도장도 절취한 걸로 보입니다. 박순례 씨가 분실 신고한 날짜랑 서류 작성일이 겹쳐요. 증거 확보해놔.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추가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말해. 이 개발 부지 KM건설 협력사가 들어간 프로젝트입니다. 민재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승인하신 건 아닙니다. 개발팀 중간선에서 처리된 건데요. 결과적으로는 저희 회사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민재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 뜨였습니다. 그 프로젝트 전면 검토해. 그리고 협력사 계약도. 회장님? 내가 처리할 거야. 다르게. 전화를 끄는 민재는 창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딘가에서 국화빵 냄새가 흘러들어왔습니다. 순례는 지금 이 밤에도 팥을 쓰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새벽 장사를 위해 다리를 절뚝이면서 혼자서. 민재는 눈을 감았습니다. 편지 속 문장들이 눈꺼풀 안쪽에서 어른거렸습니다. 엄마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사흘째 새벽이었습니다. 민재가 아직 잠들지 못하고 있는데 시장 골목 쪽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발소리 여럿, 무거운 것을 끄는 소리. 민재가 창고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골목에 검은 옷의 남자들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엄기철이 앞장을 서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류가 들려 있었고 뒤로는 용역들이 줄지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지팡이를 짚은 최갑순이 보였습니다. 민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엄기철 순례씨, 오늘이 사흘째야. 아직 해가 채 뜨지 않은 새벽이었습니다. 시장 골목에 차가운 안개가 깔려 있었습니다. 순례가 가게 앞을 막아섰습니다. 앞치마도 채 두르지 못한 채로. 눈빛은 떨렸지만 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순례, 저는 여기 못 나가요. 이 서류는 가짜예요. 에이, 또 이러시네. 엄기철이 손짓을 했습니다. 용역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판대를 밀었습니다. 국화빵 틀이 기울어졌습니다. 안 돼요. 그거 손대지 마요. 순례가 필사적으로 막았습니다.
용역 하나가 술래를 옆으로 밀쳤습니다. 오른쪽 다리가 꺾이면서 술래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오복순이 가게에서 뛰쳐나오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이 사람들이 미쳤어? 술래야. 최갑순이 지팡이를 짚으며 다가왔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술래를 내려다보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꼴 좋다. 순순히 나갔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점점 많아졌습니다. 검은 세단들이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10대, 20대. 모든 사람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차문이 열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맨 앞 차문이 마지막으로 열렸습니다. 낡은 점퍼가 아니었습니다. 짙은 남색 수트였습니다. 넥타이가 단정했습니다. 어깨가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강민재였습니다. KM건설 회장 강민재. 엄기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용역들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최갑순의 지팡이 짚는 손이 떨렸습니다. 민재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구두 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또각, 또각. 모든 시선이 민재에게 쏠렸습니다. 민재가 엄기철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 서류 위조죠. 뭐요? 당신이 누군데? 인감도장 절취일이 분실 신고일과 같아요. 서류 작성 필압도 당사자 것과 달라요. 다 조사했습니다. 민재가 준혁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이 앞으로 나서며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엄기철 씨 사문서 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장 접수됐습니다. 이 시장 상인들 상대로 유사수법으로 진행된 건수도 함께 처리됩니다. 엄기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오해가. 그리고 이 일대 부지 KM건설이 직접 매입했습니다. 기존 상인들 계약은 전부 현행 유지입니다.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최갑순이 민재를 노려봤습니다. 넌 누구야? 대체 누가 시킨 거야? 민재가 최갑순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얼음장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34년치 감정이 녹아 있었습니다. 34년 전에 계단에서 밀어 떨어뜨리고 내쫓으셨죠. 그 아기 기억하세요? 최갑순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 아기가 저입니다. 골목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최갑순의 무릎이 풀렸습니다. 지팡이가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엄기철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찰칵. 최갑순도 부축을 받으며 연행됐습니다.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오복순이 앞치마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민재는 그 소리들 속에서 바닥에 쓰러진 술래를 바라봤습니다. 술래는 멍하니 민재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총각, 당신이. 민재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술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재가 무릎을 꿇은 채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술래의 눈이 민재의 왼쪽 귀 뒤로 향했습니다. 초승달 모양 흉터. 술래의 손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떨리는 손끝이 그 흉터에 닿으려는 순간 민재가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술래의 숨이 멎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그 말이 골목 안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술래의 눈이 커졌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민재, 저 민재예요. 엄마 아들이요. 술래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민재의 왼쪽 귀 뒤에 닿았습니다. 초승달 모양 흉터. 34년 전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던 그날. 아기 귀에 생겼던 흉터. 순례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게 정말.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 오해했어요, 엄마. 엄마가 돈 받고 저를 판 줄 알았어요. 복수하려고 변장하고 왔어요. 그런데 목이 메어 말이 끊겼습니다. 편지 읽었어요. 다 읽었어요. 순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도 없이 한꺼번에 30년 넘게 참아온 눈물이 한꺼번에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재야. 순례가 민재를 끌어안았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로 두 팔로 꼭 껴안았습니다. 오랫동안 품어보지 못한 아들이었습니다. 민재야, 우리 민재야. 엄마가 여기 있었어. 엄마 여기 있었어. 민재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32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터뜨리는 울음이었습니다. 시장 골목 상인들이 두 사람을 둘러싸고 서서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오복순이 앞치마를 얼굴에 가져다 대고 소리를 죽이며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순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민재를 살폈습니다. 민재야, 지금은 아프지 않니? 심장은 괜찮아? 민재가 웃었습니다. 눈물이 아직 볼에 맺혀 있는 채로. 네, 엄마. 저 건강해요. 순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햇살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만 들으면 됐어. 그날 저녁 처음으로 함께 밥상에 앉은 두 사람. 순례가 국화빵을 민재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민재야, 사실 내 친아버지가 살아있어. 민재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내 아버지가 너를 한 번만 보고 싶다고 20년 전부터 연락이 왔었어. 그런데 왜 말 안 했어요? 순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그 사람이 너를 입양 보내는데 동의한 사람이거든. 그 사람은 만나지 않을 거예요. 짧고 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순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민재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밥을 먹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이렇게 앉아 밥을 먹어왔던 것처럼 자연스러운 침묵이었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민재가 오복순의 떡볶이 가게 앞에 섰습니다. 아줌마. 오복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34년 동안 엄마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복순이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눈가가 빨개졌습니다. 에이, 뭘. 나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야. 아줌마가 없었으면 엄마가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 외로운 시간을 혼자 버텼겠어요? 오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야, 이 녀석이. 왜 나를 울려? 아줌마한테 부탁드릴 게 있어요. 민재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 가게 아줌마 이름으로 해드리고 싶어요. 새로 단장도 하고요. 오복순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야야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그런 거 안 받아. 받아주세요. 저 대신 엄마 지켜줬던 거잖아요. 이건 제 마음이에요. 오복순이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개를 돌리며 앞치마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야, 순례야, 이 아들 진짜 잘 컸다. 진짜 효자야, 효자. 순례가 가게 안에서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오복순의 가게 앞에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오복순 떡볶이 34년 전통. 상인들이 모여들어 박수를 쳤습니다. 오복순이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채로 무료 떡볶이를 골목 상인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민재는 그 모습을 가게 한켠에서 바라봤습니다. 순례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란히 서서 골목을 바라봤습니다. 민재야. 응, 엄마. 고마워. 제가 더 고마워요, 엄마.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골목 가득 웃음소리와 떡볶이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때 오복순이 뛰어오더니 민재의 팔을 덥석 잡았습니다. 민재야, 있잖아. 나 진지하게 할 말이 있어. 오복순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져 있었습니다. 오복순이 민재를 가게 구석으로 이끌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술래가 다리 말고 또 숨긴 게 있어. 오래전부터 가슴이 안 좋았는데 치료를 안 받고 있어. 얼마나 됐어요? 3년. 검사 받으러 가야 한다고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돈이 아깝다고. 내 이름으로 후원금 보내야 한다고. 민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민재야, 이번엔 내가 엄마를 지켜줘야 해. 엄마, 병원 갑시다. 술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괜찮아. 별것 아니야. 엄마, 장사해야지. 오늘 빵틀도 닦아야 하고. 엄마, 민재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술래가 멈췄습니다. 34년 동안 엄마가 저 걱정했잖아요. 이제는 제가 걱정할게요. 엄마가 아프면 저는 어떻게 해요? 술래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제발이요. 술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서울 대형 병원 검진실이었습니다. 민재가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발을 모으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로 그 모습이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2시간 후 술래가 나왔습니다. 어때요? 수술해야 한대.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일찍 발견해서 다행이라고. 민재가 숨을 내쉬었습니다. 잘 됐다. 수술비가. 엄마. 응? 제가 낼게요. 엄마는 아무 걱정하지 마요. 술래가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재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굵은 손마디, 화상 자국이 남은 손등, 34년 동안 국화빵을 구워온 손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술래가 수술을 마치고 회복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끝에서 민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술래가 걸어왔습니다. 절뚝이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다리 수술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30년 묵은 상처를 꺼내고 고쳤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이 붙었습니다. 술래가 두 발로 똑바로 서서 복도를 걸어왔습니다. 민재가 두 팔을 벌렸습니다. 민재 엄마, 이제 어디든 같이 걸어요. 술래가 민재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래, 우리 민재랑 어디든 갈 수 있겠네. 2달 후였습니다. 민재는 회사 재단 이름을 바꿨습니다. 박술래 심장재단. 34년 동안 민재의 이름으로 소아심장병 아이들을 후원해온 엄마를 위한 선물이었습니다. 재단 행사가 열린 날이었습니다. 행사장 안으로 아이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술래의 후원금으로 수술을 받은 아이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뛸 수 있어요. 할머니 덕분에 저 건강해졌어요. 술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재가 옆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3달 후였습니다. 숭이동 재래시장 골목에 새 간판 하나가 걸렸습니다. 술래 엄마 국화빵. 민재가 직접 주문한 간판이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재개장 첫날 골목이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술래가 국화빵 틀 앞에 앉았습니다. 오복순이 옆에서 팥소를 건네줬습니다. 민재가 앞치마를 두르고 서빙을 했습니다. 손님 하나가 민재를 보며 물었습니다. 저 청년 누구예요? 오복순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우리 술래 아들이요. 효자 중에 효자예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오복순이 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복순, 민재야, 진짜 고마워. 평생 야채 팔고 떡볶이 팔면서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아줌마, 제가 더 감사해요. 오복순이 두 모자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결국 앞치마를 얼굴에 가져다 댔습니다. 야, 나 운다. 나 진짜 운다.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늦게였습니다. 민재가 순례의 방문 앞에서 머뭇거렸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엄마, 저예요. 순례가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옆에 누워도 돼요? 순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이리 와. 민재가 순례 옆에 누웠습니다. 34년 만이었습니다. 두 살배기 아기였던 아들이 어른이 되어 엄마 곁에 누운 것이었습니다. 순례가 민재의 이마를 쓸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낮고 부드러운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34년 전에도 불러주던 자장가였습니다. 엄마, 그 노래 저도 알려줘요. 왜? 이제 제가 엄마한테 불러드릴게요. 순례의 볼 위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천천히 알려줄게.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이불 위에서 맞잡혔습니다. 골목 어딘가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국화빵 냄새가 희미하게 실려왔습니다. 34년의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34년의 오해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34년 만에 엄마와 아들이 같은 이불 아래 누웠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34년간 순례 곁을 지킨 오복순도, 민재를 건강하게 키워준 양부모님도 모두 순례와 민재의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오늘 순례 어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말 한마디 못하면서도 34년 동안 단 하루도 잊지 않고 아들 이름으로 다른 아이들을 살려온 엄마.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가요? 댓글로 그 이름을 남겨주세요. 오늘 이 골목 어딘가에서 그 사람도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실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 채널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